2부 진행하도록 하죠. 중증 검찰센터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겨레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진짜 짧게 요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제 TV 토론 보신 한 줄 평 정도만 듣고 다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웠어요. 더러웠어요? 네.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중증 한 명 또 확인했어요. 이게 그러네요. 이제 코너 제목 탓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TV 토론을 보고 이제 다들 진단을 하셨네요. 네, 환자를 확인하시고 중증 정치센터까지 바꿔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 오늘 뭐 대부분의 매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좀 여기는 이제 법조인들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니까 관련해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고발 내용들이 보니까 뭐 뭘로 고발할까 싶었는데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뭐 여기 아동복지법 위반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쭉 들어 있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했던 내용들 보자면 이재명 후보와 그의 직계 비속인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하던 이 방송사 스튜디오에 있던 여성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라면서 모욕죄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고발 요건은 되는 건가요? 고발과 관련된 거 그럼요. 이 모욕과 관련된 게 모욕이라는 게 어떤 그 추상적 표현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의 어떤 명예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훼손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고발의 근거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고를 주장하시는 거는 사실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법리적으로만 보면 안타깝게도 무고든 뭐 고발이든 어느 쪽 한쪽이 다 처벌되기까지 간다라는 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거 뭐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고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 문제고 이제 이준석이 굉장히 영악한 것이 이제 사이버의 카드를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주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요. 어제 주어를 안 써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그래서 주어를 안 썼기 때문에 나는 뭐 이재명이나 가족 얘기한 거 아닌데 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어떤 이야기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하고 이제 뭐 선거이기 때문에 뭐 검증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뭐 공익적 목적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히 넘어야 될 관문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 처벌을 원해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어떤 움직임 같기도 해요. 특히나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여기에 적용해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맘카페 보면 이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게 어저께 뉴스룸국에서 이제 저녁에 그 TV 토론의 기사를 다 써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스케치 기사 담당이라서 쭉 보고 있는데 딱 그 해당 발언이 나온 순간 앞에 원래 점점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설마 뭘 더 하려고 하나 했는데 나온 순간 다들 여기저기서 IC 뭐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른바 저 K 드라마 보면 유튜브 채널 보면 리액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전국 가가호에 다 만약에 카메라가 있었으면은 비슷한 반응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황당했는데 여기서 하나 명확하게 좀 할 것을 오전에 저희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저 발언의 출처를 열심히 뒤졌는데 일단 출처가 뭐 이준석 후보도 무슨 인터넷에서 봤다 이 정도 해명인데 사실상 명확하게 어디서 나온지가 없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준석 후보는 여성을 신체를 이제 인용을 했죠. 애초 원 댓글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꾼 것 자체가 이건 심대한 왜곡인데 다만 뭐 저 처벌까지 가기엔 너무나 요원한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뭐 그냥 비교하자면은 대법원 전합 최근에 나온 그 판례를 보면은 여러 문장이 있을 때 뭐 이 말 나온 맥락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자 했을 때 주어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앞에 이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과거 가족사에 나왔던 대화 부분을 인용한 뒤에 이후에 권영국 후보를 상대로 뭐 욕설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 가족을 겨냥한 발언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떤 뭐 결과는 어떻게 다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인이 근데 그리고 이러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랬어요. 자기 진영에서 하면은 침묵하는 뭐 민주 진영의 위선을 뭐 지적하겠다 했다. 그럼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 가족일 수밖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갖다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조이대식으로 보면은 유권자 일반의 어떤 뭐 그렇죠. 인상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유권자 일반의 인상. 예. 아, 이 법률 용어는 참 난 싫어. 아니 이게 조이대한테 한번 당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도. 빠른 대법 전합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저는 그 중앙대 명예교수이기도 하고 전직 의원이기도 한 이상돈 교수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F로 시작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공개 토론장에서 쓴 거랑 진배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케이스랑 좀 비교해봐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토론회라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유리한 그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양자 토론이 유리하죠. 유리한데 요건을 맞춘 지금 이준석 후보라든지 권영국 후보라든지 본인들이 똑같은 25% 4분의 1씩의 발언 기회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기회라는 거는 사실 지지율에 비례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약간 뭔가 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본인들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본인이 굉장히 토론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발언 이후에 나온 발언 그 한 줄에 저는 되게 주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권영국 후보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본인이 규정을 지워버리려고 하죠. 공격적으로 아니 기준 그런 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 순간 그 순간을 지나치는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치인 이준석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노출되는 거죠. 뭐 적혀 있는 그 활자로 보자면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자면 그 느낌은 좀 다를 텐데 국민들은 토론을 보면서 후보자들의 태도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태도를 보면서 갖는 느낌과 감정 이게 얼마나 강렬한 건지 아마도 이제 지금 좀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대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본인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거 지금 쇼미더머니 나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싶어요. 승부나 게임으로 본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죠. 랩으로 서로 배틀을 해가지고 그냥 청중들이 예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말싸움으로 이기면 대통령이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이거. 그리고 이제 아까 고발 관련돼서도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런 사실 고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저희 세 명이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썼다는 얘기를 혹시 언제 아셨냐고. 다 어제 처음 들은 거예요. 저희 셋 다. 그렇죠? 사실 그런 워딩 자체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게 사실 대선 토론회 정도의 어떤 무대에서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 그것이 사실인 줄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고발은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레에서 오늘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사를 또 내기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제대로 알려져야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제 TV토론이 이 발언 때문에 너무 뭐 많은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앞서 일부에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국회 해상권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남일 기자는 정치부 기자시니까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국회 해상권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아니
어차피 다시 선거해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준석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제고 대통령제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통령은 무한히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만약에 준다. 예. 그러면은 뭐 다시 선거하면 뭐 합니까? 또 다시 해산시키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말 그 이 토론의 기법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지만 정말 한꺼풀만 들춰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어저께 토론회에서는 그 단계에서 그만 끝이 났고 뭐 프랑스식 뭐 오늘 개혁신당에서 입장을 냈어요. 관련해서 의원 내각제 관련한 의회 해산권 설명을 쭉 하면서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건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이제 권영국 후보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를 반박하면서 대통령제 운영하는 프랑스도 의회 해산권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프랑스 이건 대통령제 아니죠. 네. 그건 개혁신당의 그 글을 쓴 참모는 그 정말 공부를 좀 더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이제 1조, 10조 이렇게 나오는데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내각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내각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원들이 권력을 행사하도록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의원이 구성하는 형태가 내각제고요.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존재를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따로 둠으로써 그 상호 간의 견제작용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예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제의 핵심은 임기를 보장하되 임기 중에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고요.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권력을 그러니까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행정부의 수반이 자 내가 신임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뭐가 해 그러면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선거를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가능하다는 거죠. 리셋하면서 자신도 물러나는 거예요. 예. 자신도 대통령이 존재하면서 대통령이 해산시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리셋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도 다시 물러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뭐 내각제랑 이제 대통령제를 길게 설명하긴 뭐하지만 그 핵심 내각제의 핵심과 대통령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헌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대통령제다 이 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원정부제로 내각제랑 대통령제가 합쳐 있는데 그 기원이 마크롱 얘기 무진장하거든요. 마크롱 얘기인데 애초에 이제 드골을 갖다 대통령으로 모셔올 때 나는 정계 은퇴해서 안 해 하니까 대신에 조건으로 나한테 의회 해산권 주면 나 할게 해서 그때 만들어진 약간 괴이한 헌법이 이제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졌다는 이제 헌법학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헌법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프랑스식의 어떤 매우 개별적이고 괴이한 헌법인데 그거를 전제로 야 저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해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냥 이준석식인 거죠. 그냥. 프랑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각제면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때는 자기 목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지면은 자기 목도 날아가니까 그렇죠. 함부로 못하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자기 임기 동안 계속 지켜지니까 무한정 국회를 해산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국회가 나올 때까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2월 3일 밤이 매일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산하면 선거하는데 4에서 60일 정도 걸리잖아요. 계속 해산하면 국회가 상시로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입법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프랑스는 대통령에 왜 의회 해산권을 줬느냐. 프랑스는 의원 집정부제예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랑 장관들은 국회에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뭐 장관들도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구성되는 그 권한이 국회 의회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함부로 했다가 선거에서 져버린다. 그러면 야당이 총리랑 장관들을 쫙 가지고 가서 내치를 장악해 버립니다. 야당이. 그럼 대통령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의회를 해산하면은 1년인가 동안 다시 해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완충 장치를 다 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국회 해산권 덜컥 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계엄의 블랙홀에 빠져서. 이준석 후보 어제 토론 시작할 때 또 계엄이고 또 계엄이죠. 토론 시작할 때 이랬어요.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 안 하고 막 우기고 공격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다 이랬는데 토론에 꼼꼼히 보셨네. 아니, 보면은 본인도 틀렸으면 사과를 좀 해야죠.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댓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참 공부할 거 많이 주네요. 서열이랑 준석이랑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김정환 변호사를 개혁신당에 가서 강의 한번 해주셨으면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